진짜 열심히 일해서 그 받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사용자가 싸우지 말라,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채경제란 무엇이고 허공의 꽃을 파는 은행업이란 무엇인지, 금융노예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마르크스의 어떤 그 노동자와 산업가와 자본가와의 싸움하고의 연속 석상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우리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구호가 최초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정문에 그 나무로 편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그 받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저축해라. 매년 3%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말하자면 그 예금에서 세금으로 뜯어가는 그러한 또 이중납세를 당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착취당하고 있는 이것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노동 그 정문에 쓰여져 있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편말하고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를 너무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아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사용자가 싸우지 말라,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은행이 선의로 우리한테 돈을 꾸어주고 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우리 숫자로 통장에 찍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영원성, 주식회사의 말하자면 의결권, 주식회사의 어떤 법인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17세기 초반서부터 주식회사가 탄생한 걸로 보였을 때 한 400년 정도 역사가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할 시점이 됐다. 단 인구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인간, 우리 인류의 어떤 합의가 전제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뜯어볼 수 있는, 진선미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어떤 사물의 구석구석을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이고, 신용화폐란 무엇이고, 부채경제란 무엇이고, 허공의 꽃을 파는 은행업이란 무엇인지, 금융노예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보자는, 그러한 진선미를 뜯어보자는 그런 세계관,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점령한 유럽 게르만족과 바티칸 세력들이 근대 문명과 르네상스를 하고 18 내지 19세기에 산업혁명도 하고 모든 과학과 공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항해술, 식민지배, 주식회사, 은행, 화폐 등을 발명해 세계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벤스와 트럼프가 보기에 서유럽은 기독교 문명의 뿌리지만 그 뿌리가 썩은 배교자 집단이라는 것이죠. 소위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를 기독교를 지키고 있는 동료로 보는 것입니다.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마치 기독교는 나토 국가, 서유럽, EU 국가들에서 탄생하고 그들이 쭉 기독교를 아주 심오한 경지로까지 발전시킨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교육받고 세뇌되어 왔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이 보기에는 그 기독교 문명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정작 러시아다. 러시아의 정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러시아 정교 신자도 아니고 러시아 정교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카톨릭의 보편적인 그 이념을 러시아 정교가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 그 카톨릭의
정교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 폴란드에서 러시아 침략이라든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다든가 그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략해서 러시아를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역사의 그런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깊은 속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러시아를 뭐 두둔하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표적 나치 협력 국가들입니다. 북유럽에. 그래서 그들은 북유럽의 백인 인종차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든 미중 무역 전쟁이든 월가와 빅테크의 영토 전쟁이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약속 대련인지 모든 것은 독자들의 상상해야 될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속을 저는 같이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릴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계관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새로운 세계관, 하이브리드 세계관이라고 하죠. 우리는 마치 우리한테 그 많은 돈을 뺏어간 이자와 원금을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가들이 월가에 있는 빅테크나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이나 빅테크 세력들이 우리한테 그 많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다가 자기들 재산을 더 불리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들이 우리한테 원금과 우리는 이자를 열심히 일해서 갚아버리면 원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냥 숫자가 삭제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들이 뭐 금고다 다시 갖다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6% 정도의 이자는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폐 전쟁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의 세계적인 화폐에 대한 그 제도는 어떤 지구의 자원과 인구 조절 멜서스 트랩이 숨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화폐 시장에 거품을 끼게 하거나 그 거품을 폭파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 조심하십시오.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안 되는 로마 제국의 계승자들, 그들이 어떤 화폐 지배권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연준에서 0.25%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수영장에 물을 쫄쫄쫄쫄 대겠다는 그 교황님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각 세계 국가 중앙은행들 추기경들은 그 교황님의 주문에 맞춰서 같이 저금리로 같이 가든지 어떤 보조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그 수영장 뒷문을 활짝 열고 물을 왕창 빼버립니다. 다시 미국 국채를 4, 5천억 달러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그 4, 5천억 달러의 만기 연장을 하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시중에 화폐를 말라버리게 하면 각 국가의 달러를 소유한 외환보유고는 그 국가의 저금리 때문에 미국에 다시 재투자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금리 격차를 통해서 언젠가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투자해놓은 돈도 결국은 손해를 보고 파산, 투자 판단이 잘못돼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우리가 애국쇼를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 하층 계급 불만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이미 일단 일본과 중국 부동산 시장은 무너져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베네수엘라 전쟁이라든가 대만, 중국 양안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전쟁은 주변 국가들의 비축 전쟁을 또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저달러 정책은 강대국의 강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마치면
말하자면 스티브 미란이 지금 연준 이사로가 있죠.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블랙록, 뱅가드 이러한 투자 자산 운용사들의 그 투자 자산을 말하자면 휴지 만들기로 들어가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38조가 50%로 부채를 녹이든 말하자면 파괴시키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타링크를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핸드폰을 가진 그 수많은 대중들한테 미국 국채를 곧 수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유럽은 미국에서 앞으로의 그 정책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 쪽으로 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유럽은 곧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미국의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서도 그 유럽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트럼프한테 실망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그 삥을 뜯어가거나 이런 유럽의 안보 비용을 뜯어가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유럽은 미국에 실망하고 아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투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미국은 더 저달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닉슨 행정부 때 71년도에 금태환을 포기해서 미국 부채가 반토막 났다면 유럽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85년도 제1 프라자 합의 때 다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유럽을 다시 다시 환율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면 유럽은 16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지 국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1911년도에 그 벨기에 아동문학상 노벨상을 받은 그 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그 책에서 보듯이 파랑새, 나의 일상적인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나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방 안에 세상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하자면 인간의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대중과 몰려다니지 말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파랑새를 찾는 그런 삶을 저자로서 권장드리고 싶은 것입니다.